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특히 전쟁,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 국제고발대회 또 국제민간법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이제 해외 단체들하고 연대해서 쭉 전 세계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누적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론적인 그 연구보다는 이제 좀 실전적인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뭐 흐름은 미국의 이렇게 전쟁의 그 역사의 객관, 그 다음에 전쟁의 양태들, 침략의 양태, 그리고 각국 그 주요 국가나 지역의 침략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이 군사 패권에서 어떻게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가, 또 제국주의로서의 시스템이 이렇게 급격히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작년부터 미얀마나 또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전쟁 범죄 관련해서 이렇게 강연을 할 때 항상 제일 앞에 내세우는 장면입니다. 인류에 대한 긴 전쟁, 240년에 걸친 39대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가 3년 전에 신안 간증에서 미국이 건국 역사 동안 전쟁하지 않은 기간은 단 16년, 인류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이다라고 간증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살당한 루터킹 목사가 지구상 모든 폭력의 원천은 미국이다. 이런 표현들은 무수한 미국의 반전평화운동가 이렇게 지식인들 또 세계 반전활동가들이 표현하고 있죠. 미국의 전쟁 연표입니다. 76년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79년도에 이렇게 독립을 하죠. 정부를 세워서. 그리고 큰 전쟁이 1846년도 멕시코 전쟁 2년 동안 벌이면서 지금 전체 멕시코 땅의 55%를 빼앗습니다. 광대한 캘리포니아부터 뉴멕시코, 텍사스, 유타 등등등 해서 1,500만 달러만 주고 날강도처럼 뺐지요. 가장 큰 전쟁이었고 61년도에 내전이 있었고 링컨이 암살되고 1898년도에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남미 쪽과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의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때 필리핀 쪽에서만 100만 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1917년도 1차 대전, 그 다음에 41년도 일본을 진주만으로 유인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하고 40만 명이 죽습니다. 2차 대전에서 러시아는 당시 소련은 2,700만 명이 죽지요. 그리고 중국도 2천만 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전체 6천만 중에 두 나라가 입은 피해가 4,700만. 파시스트와 전쟁에서 소련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고 59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해서 약 500만 정도 이렇게 살육이 벌어지죠. 한국 전쟁에서도 420만에서 570만의 정도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1차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01년 이후에 20년간의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프간을 필두로 9.11을 핑계로 테러와의 전쟁, 그 다음 2003년도 이라크, 그 뒤에 2011년부터 아랍의 봄을 핑계로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등등 중동 전체를 피로 물들이죠. 거기서 약 1,000만 이상이 죽게 됩니다. 이건 얼마 전에 발표된 분쟁 해결 저널이라는 해외 잡지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1776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국의 군사 개입. 건국 이래 392건 해외 군사 개입. 다른 데이터에서는 한 500건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큰 분쟁만 아마 뽑은 것 같은데. 그 절반이 200건 이상이 1950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중에 4분의 1 이상은 냉전 종식 이후에 지난 30년간 미국이 일국 패권으로서 이제 전 세계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9.11 2001년도 이후에만 큰 전쟁을 최소 30회 하게 됩니다. 주로 중동 지역이 제물이 되지요. 요거는 터키하고 미국이 작년에 약간 그 아르메니아 옛날 100년 전에 학살 사건을 가지고 시비가 붙었을 때 터키 쪽에서 내놓은 레포트입니다. 건국 그 245년간 제노사이드에 준하는 대량 학살만 8,400만 명. 그 중에 아메리카 원주민이 약 7천만, 학자에 따라서는 6천만에서 1억 2천만까지 희생되었다고 보는데요. 나머지 1,400만 정도가 아까 필리핀 전쟁 100만,
코리아 전쟁 400만, 아마 최소 수치일 겁니다. 베트남 전쟁 300만, 시리아 100만, 걸프 전쟁 이라크 100만, 인도네시아 65년도 수하르토 쿠데타 때 100만. 이렇게 큰 수치입니다. 이 최소 수치일 겁니다. 건국 그 이후에 아메리카 원주민 1억 정도 살해, 전문가에 따라서 6천만 명에서 1억 2천만까지 보고 있는데 인류사 최대 단일 학살입니다. 노예노동 역시 미국 건국의 기초였죠. 약 2,200만에서 3,200만 정도의 노예들이 대서양 저렇게 정어리 떼처럼 실려가면서 이송 중에만 1천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2차 대전 이후를 좀 좁혀서 보시면 미국의 전 법무장관 렌즈 클라크, 세계적인 반전 평화 활동가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 2003년 이라크 전쟁 대량 살상 무기의 거짓말 개전을 막기 위해서 수천 명의 미국인을 데리고 이라크에 가서 인간 이렇게 방패로 폭격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 파괴 범죄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기인한다. 이 양반은 그 60년대 케네디 하에서 젊어서 법무장관을 했고 그 이후에 평생을 그 양지를 버리고 그 미국의 대외 개입 정책,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 활동가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양심적인 이렇게 활동가였죠. 예,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가장 뜨고 있는 또 하나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제프리 삭스 교수. 미국이 실험실에서 코비드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요즘 원숭이 두창도 나이지리아의 4개의 미국 실험실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분인데, 그 역시 1950년대 이후에 가장 폭력적인 국가는 미국이다라고 계속 그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공개 방송에서 미국에서 강연을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방송이 스톱돼버린 주최자가 이렇게 방송을 끊어버린 해프닝도 있었죠. 중국 외교부의 발표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2001년까지만 봐더라도 55년 동안 그 세계 153개 지역에서 248회 무장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 미국이 201회를 일으켰다. 큰 분쟁은 거의 미국이 일으킨 거죠. 전체 지역별로 연도별로 미국의 전쟁 개입 지도입니다. 뭐 대부분이 침략,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브라운 대학교 왓슨 연구소에서 전쟁 비용 프로젝트라는 엄청난 보고서를 냈어요.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프로그램, 전쟁 비용, 뭐 특히 이제 30년 중동 전쟁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총 사망자가 어쨌든 약 1,200만이다. 그리고 난민이 3,700만이 발생했는데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그 최대치가 5,900만이다. 여기 6천만이. 이 수치는 2차 대전 때 총 그 국내외 난민 발생치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밑에 보시면 이라크만 920만. 시리아가 가장 2011년 미국이 그 테러리스트 공작을 해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11년째 공작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만 1,100만입니다. 국내외로 흩어져 간. 그 당시 그 테러 그룹들을 집어넣어서 아사드 정권에 이렇게 대항해서 국토 약 90%를 이렇게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 이렇게 국민들이 못 살고 좀 해외로 도망가거나 고향을 버리고 엄청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죠. 뭐 아프리카 소말리아 420만 뭐 이런 전 세계에 걸쳐서 1950년부터 가장 최근 중동 전쟁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전체 큰 수치를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37개국을 침공해서 약 2천만 명을 살해했다. 캐나다의 저명한 인터넷 언론 그 미셸 조사덥스키 교수가 이렇게 운영하는 글로벌 리서치의 보고서입니다. 국별로 침략의 이렇게 명단이고요. 우리가 2천만 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미국의 무자비한 이렇게 융단 폭격이나 전쟁 수행 능력을 봤을 때 약 그 10배 정도의 부상자를 봅니다. 2억 정도는 이렇게 지구적 부상을 당했고 아까 최소 6천만의 그 난민이 발생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국가가 깨어지고 이 난민들이 다시 유럽까지 몰려들면서 지구촌 전체의 불안정을 산생시킨 근원이 미국의 침공에 있습니다. 이 2천만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하나의 우주가 2천만 개가 사라진다고 볼 때는 저희 지금 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전 지구적으로 미국이란 제국이 그 인류에 대해서 범한 전 인류적인 범죄, 엄청난 범죄, 언젠가는 결산되어야 할 숫자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그냥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엄청난 이렇게 숫자. 그리고 제가 국제평화뉴스를 쓰면서 이렇게 5년 이상 매일 이렇게 외신을 접하면 전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설정한 의제, 그 지역의 의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약소국에서 이런 살육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수치들이 참 어마어마해서 늘 가슴이 아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국별로 주요 지역별로 조금 이제 전쟁의 이렇게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그 인류사 최초의 핵 전범국이죠. 이미 이렇게 항복을 앞두고 있던 일본의 핵을 떨어뜨렸고 한국 전쟁에서 세균전을 최초로 수행했고 그 이후에 7.31 부대 그 세균전 이렇게 기록들을 이렇게 사면을 조건으로 몽땅 가져가서 그 미국의 그 악명 높은 포트 데트릭 메릴랜드주에 있는 그 육군 이렇게 연구소에서 그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지금까지 계속 그 연구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알겠지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생물 실험실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 총괄센터가 불행하게도 한국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히로시마 15킬로톤짜리 첫 원폭이 투하된 직후의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2차 대전이 파시스트 체제와 자유진영의 이렇게 싸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그 17년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 이렇게 소련과 자본주의 진영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죠. 상원 의원 때 그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소련을 싸움 붙여서 한 놈이 이렇게 너무 죽으면 안 되고 약화시켜서 둘 다 죽이자라는 이렇게 전략을 오래전부터 미국의 자본 세력들이 했었고 1945년 초에는 이렇게 미영 제국의 영국이 처칠이 그 2차 대전 중인데도 같은 연합군인 그 소련에 대한 침공 계획을 세웠다가 시뮬레이션 결과 소련을 패퇴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서 철회합니다. 45년 초에. 그리고 8.15 직후에 45년 9월 15일 날 미국이 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소련의 66개 주요 도시를 204개의 원자 폭탄으로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에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개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아직 미국이 핵무기 재고도 뭐 이렇게 10개도 안 될 때 한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 개수였는데 저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2차 대전 종전 한 달 만에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을 놀랍게도 10년 뒤에 1956년에는 그 1200개 이상의 주요 도시 동유럽의 이렇게 소비에트 연방국가 그다음에 이렇게 중국의 대도시까지 이렇게 폭격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 밝혀졌죠.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민족이 관련된 가장 이제 불행한 전쟁이죠. 한국 전쟁. 커티스 르메이라는 미 전략 공군 사령관입니다. 2차 대전 때도 일본에 핵폭탄을 수십 개를 떨어뜨리자라고 했고 그 한국 전쟁에서 그 무자비한 폭격으로 한반도 이렇게 전역을 불태운 인구의 20%를 죽이고 모든 마을을 불태웠다. 북의 78개 도시를 태웠다. 평양의 40만 인구 중에 인구의 머리 위에 40만 개 폭탄을 떨어뜨린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전범이죠. 한국 전쟁의 뭐 진실들은 최근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최근에 캐나다 동포인 이미영 감독이라고 한국 전쟁 때 미국의 그 폭격을 다룬 초토화 작전이라는 다큐 영화를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전쟁에서 약 420만에서 570만이 희생이 됩니다. 인류 근현대사에서 가장 긴 전쟁으로 아직도 기술적으로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은 1952년도 그 정전협정이 도착된 상태에서 세균전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북쪽 지역에서 심지어 만주까지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북쪽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영국 니던 박사를 중심으로 국제 이렇게 진상조사단이 이렇게 파견돼서 방대 700페이지 분량의 니던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미군 이렇게 공군 조종사 포로들 등등등 여러 이제 증언과 피해 자료를 통해서 저렇게 증언들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그 부산 미8부두 미군기지를 포함해서 전국에 최소한 9개 이상의 주한미군기지, 평택의 캠프 브릿을 포함해서 여기에 지금도 우리가 전혀 터치할 수 접근할 수 없는 그 세균전 부대, 생화학 부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9개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미국의 전 세계 생물 군사 무기 연구소의 총괄센터가 불행하게도 한국에 있다고 서울대 우희종 수의학과 교수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생물 군사 실험실이죠. 생화학 실험실. 전 세계 30여 개국에 336개가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이후에 이제 러시아군이 덮쳐가지고 한 20여 개를 이렇게 밝혀냈는데 우크라이나 전체 2014년 CIA의 쿠데타 이후에 46개 실험실을 차려놓고 그 500여 개의 끔찍한 실험을 수행합니다. 이 자체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렇게 생물학 공격들을 실제로 준비한 정황들이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인류에 대한 범죄이고 문명 공격이자 미국이라는 제국이 군사적, 정치적인, 경제적인 패권을 넘어서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19 원숭이 두창도 그 기원과 책임에서 미국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렇게 정황 자료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수많은 이렇게 증거들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제프리 삭스 교수를 포함해서 북과 중국, 러시아의 이렇게 외교, 국방부 등에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투명한 이렇게 이런저런 발표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렇고 제네바 국제 생물무기 금지 협약 기구에서도 그렇고 또 며칠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그 유엔 산하에 이 문제만 가지고 특별 이렇게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러시아의 제안이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부결됐습니다. 미국의 이렇게 현대 대통령이죠. 카터, 클린턴, 부시 부자, 그다음 오바마까지 제임스의 침략 국가들의 리스트입니다. 미국의 현대 대통령 중에서 그 재임 동안 그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트럼프죠. 트럼프가 미국 우선 나토와 나토 해체, 전 세계 그 미군 기지에 이렇게 철수, 그 다음에 아메리카 퍼스트. 이 세 대통령 재임 기간 이슬람국 9개국을 침공해서 1,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91년도 크리스마스 날 그 소련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체가 되고 15개 연방이 이제 독립을 해버리죠. 그리고 러시아 역시 90년대 10년 동안 러시아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라가 거의 망해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91년도에 그 미국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얘기하고 이제 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 중심으로 더 이상의 진보는 없다라고 오만한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 뒤에 이제 92년도 폴 울포비츠가 독트린을 발표하고 97, 8년도에 그 네오콘의 새로운 헌법,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가 미국 내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안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제안의 핵심은 미국 중심의 일국 패권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부상을 막고 그 전 세계에서 석유나 가스 같은 탄화수소 중심의 자원들을 독식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독트린 프로젝트에 따라서 9.11 직전부터 저런 중동의 나라들을 향후 5년 이내에 장악할 것이다 라는 계획들을 내부적으로 세웁니다. 9.11의 자작극이든 아니든 간에 9.11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미국의 네오콘들은 이미 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90년대 말에. 불행히도 모든 나라들이 저 프로그램대로 당했고 이란만이 근근히 살아남아가지고 지금은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지역의 이렇게 맹주로 반제 진영의 이렇게 맹하로 떠올랐죠.
9.11을 구실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할 때 당시 집권했던 청소한 탈레반 정권은 5차례 CIA와 이면 협상을 벌입니다. 그래서 9.11 직전에 3번, 그 다음에 9.11 직후에, 발생한 직후에 미국의 침공이 임박하니까 2번, 이래가지고 한 11개월 동안 실갱을 벌이는데 빈라덴 인도를 하겠다. 파키스탄 어떻게 산중에 숨어 있는 놈을 잡아서 인도하겠다고 제의를 해도 미국이 노하고 결국은 침공을 하죠. 가장 큰, 여기 다음 이제 2강, 3강에서 또 전문가분들께서 살펴보시겠지만 가장 큰 침공의 목적은 새로운 미국의 세계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동 지역의 탄화수소, 석유와 가스전, 구체적으로는 카스피해 지역이 아직 미개발된 엄청난 양의 가스전에 대한 접근 보장, 그리고 양귀비, 마약의 원료이죠. 여기에 대한 접근, 이 2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2097년에 집권하고 2000년 정도 되면 엄청난 황금 작물인데 그 가난한 나라가 탈레반이 그래도 양귀비를 다 일소해버려요. 했는데 다시 2001년도에 미국이 침공해서는 바로 양귀비 경작지를 무한하게 저렇게 늘립니다. 아편의 전 세계 유통 현황, 아프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CIA가 세계 마약의 90%를 관리한다. 생산, 유통, 그 다음에 자금 세탁, 현금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란 콘트라나 남미의 비밀 공작, 은밀한 공작들의 자금원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2003년도에는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량 살상 무기. 미국이나 나토 연합군이 뻔히 없는 걸 알면서도 2년 동안 세계를 상대로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저게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결국은 그냥 일방적으로 침공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침공 직전에 후세인이 그래도 이렇게 중동의 맹주였고 자기 조국에 대한 애정으로 마지막으로 CIA와 협상을 몇 차례 합니다. 협상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유전을 좀 주겠다 미국에 뭐 등등등 나라의 재산을 주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사우디나 터키 쪽으로 망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침공을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결국은 미국은 침공을 하죠. 왜? 이라크의 석유가 필요했으니까요. 이라크의 총 사망자는 최대한 잡았을 때 약 24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을 뿐더러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침공을 하고도 다 장악을 못하고 자신들이 키운 IS 그룹들이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북동부에 걸쳐서 약 3분의 1 정도의 광대한 지역을 장악을 하고 별도의 독립국가를 세우죠,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이 키운 IS 그룹이지만 통제가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솔레이마니 이란 장군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걸 이제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이 테러 그룹들을 제압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도 솔레이마니 장군을 중동의 최고의 용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런데 그 솔레이마니가 사우디와 평화협상 관계 정상화를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막후 협상을 추진을 하니까 작년 1월 달에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시켜버리죠. 백주에.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키릭스에 이렇게 폭로된 콘돌리자 라이스, 힐러리 클린턴 같은 미 국무장관들의 이렇게 수천 통의 이메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IS나 ISIS, 알카이다 계열의 수많은 테러 그룹들 계보들을 미국이 부시하고 딕 체니, 럼스펠드 등등등 이 네오콘 그룹들이 돈을 내서 만들고 그걸 키우고 전 세계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직접 군사 개입하기 힘든 지역에 정령을 유발하고 결국은 정권을 전복시키는 이런 정치 군사적인 어젠다를 수행하는데 테러 그룹의 뿌리는 1980년대 아프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1979년도에 브레진스키와 카터가 소련을 어떻게든 냉전의 끝물에 약해지고 있었지만 사상적으로 이렇게 파탄되고 있었지만 소련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프간에 이렇게 수렁에 끌어들이자라고 해서 70년대 아프간 인민공화국이 이제 반미 공화국이었는데 상당히 자유롭고 개방된 여성들에게도
그런 이렇게 회교 공화국이었는데 무자히딘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돈을 넣고 조직을 넣고 해서 당시는 파키스탄이 완전히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파키스탄하고 이 국경의 산악 지역에서 험준한 산악 지역에 이제 무자히딘을 이렇게 투입해서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간은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그 아프간 인민공화국이 주권 국가죠. 국가가 그 소련에 와 좀 도와달라 제발 사정을 해요. 그런데 소련은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이제 주저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결정적으로 소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시 그 아프간의 군사 고문단으로 나가 있던 그 소련 부대와 그 가족들, 어린애들, 간호원들을 포함해서 한 300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러시아가 체면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이제 열을 받으니까 결국은 참전을 결정하죠. 79년도 가을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전 소식을 받고 이제 브레진스키가 카터한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소련이 결정적으로 약화돼가는 계기가 되죠. 주권 국가인 아프간 인민공화국이 그 자기 그 내부의 이렇게 반군들, 테러 그룹들에 미국이 지원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그 소련이라는 다른 인접 그 형제국에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와서 지원을 한 거예요. 아프간이라는 주권 국가를 침공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건 뭐 시리아나 2015년에 이렇게 푸틴이 그 시리아에 망해가는 나라의 아사드 정권을 구하기 위해서 참전할 때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침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미국이 건국 이후에 한 400차례, 400차례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 거꾸로 그 구소련을 포함해서 그 러시아가 전쟁을 1917년 혁명이 몇 번을 했을까요? 공식적으로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그 49년도 건국하고 78년도 베트남을 3개월 찔끔 들어갔다 혼나고 이렇게 도망 나온 뒤로는 전쟁이 없어요. 지난 44년 동안.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이제 미 제국의 이렇게 그 침략에 습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푸틴은 1952년생입니다. 38살 때 KGB 동독 지부에 근무하면서 동독이 무너지는 걸 봤고, 그리고 곧 자기 조국이 해체되는 걸 봤죠. 세계 최고급 정보들을 어려서부터 이제 접해본 사람인데, 세계 테러의 95%는 CIA가 만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폼페오, 그 악명 높은 CIA 전 이렇게 수장이고 트럼프 하에서 국무장관을 했던 친구죠. 폼페오가 늘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농담하듯이 얘기를 했죠. 저번에 한 4, 5년 됐나요? CIA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훔친다. 이게 CIA의 강령이다라고 농담을 삼아서 얘기해요. 그게 전 세계를 상대로 1947년 창립부터 CIA가 해오던 일이죠. 우리가 미국이 북을 낙마할 때 또 다른 정권들 낙마할 때 뭐 마약이니 테러니 테러리즘이니 또 위조 집회니 얘기하는 것들이 다 CIA가 자기들이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자기들의 본령이죠. 1969년도에 이제 젊은 가다피 당시 대위였나요? 왕정을 뒤엎고 쿠데타에 성공한 뒤에 42년간 세계 정치 경제사에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600만 이렇게 아프리카 작은 나라를 그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소북으로 만들죠. 부국으로 정치 체제도 상당히 선진적이었고, 북이 뭐 사회주의 성경을 낙을 만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마 리비아가 2011년도 미국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았으면, 가다피가 살해되지 않았으면 그런 이상적인 사회에 가장 먼저 도달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나 또 나라의 자원 조건들이 가장 이렇게 좋았던 나라입니다. 가다피가 저런 무상교육, 무상의료부터 주택 등등등 인간이나 사회개발 문화지수가 가장 선진적이었고, 이자 제로, 외채 제로, 외환 보유액 1,500억 달러. 저 1,500억 달러가 2011년 그 리비아가 침공 나하고 증발해버립니다. 국제 무대에서.
국제은행에서. 그리고 특이하게 10번을 보시면 그 2011년도 나토 3월달에 공격을 시작하기 직전에 전 국민의 운유자원 민영화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1인당 600만 명에 대해서 해마다 2만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 우리도 당시 환율로 2,100만 원 정도. 엄청난 금액이죠. 이유는 그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고 그 외세 이렇게 개입과 압력으로부터 전 국민이 자기 자산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토가 이거를 222일 동안 이렇게 공습을 하면서 나토 15개국 연합이 이렇게 8개월 동안 연합을 하면서 이렇게 리비아를 파괴해버리고 가다피도 살해하죠. 가다피가 뭐 독재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서구의 기준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렇게 한 나라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가다피 살해 이후에 리비아는 지금까지 11년 동안 초기에는 1,700개 무장그룹이 난립했고 지금은 2개 그룹이 난립하면서 아직도 불안이 계속되고 있죠. 가다피 아들도 대선 후보에 나오려고 지금 권도중례를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리아 역시 2011년도 그 미국이 이제 아사드가 뭐 독재적이든 아니든 아무 관계 없어요. 아사드가 2000년에 집권해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에 그 CNN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중동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GDP가 3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관용적이고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유라시아의 접경 지역에서 수많은 역사 유적의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2011년에 개입해서 저런 식의 단계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마스커스를 제외한 국토의 90% 가까이가 테러 조직들에 점령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2015년 9월에 그 러시아가 참전을 결정하면서 3개월 만에 푸틴이 공군력으로 제압을 합니다. 엄청난 군사 무기로. 그래서 중동 지역이 안정이 되는 그런 계기가 30년 중동 전쟁이 여기서부터 미국의 전쟁이 파탄나는 첫 출발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아직도 미국은 그 시리아 북동부 30% 지역을 장악을 하고 석유와 밀을 훔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 제국의 초라한 도둑질, 좀도둑질이죠. 팔레스타인 병현 전쟁은 뭐 이렇게 1917년 영국 수상 벨포어가 유대 자본들의 압력을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라고 한 이제 불행에서부터 시작해서 48년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쫓아내고 저렇게. 그래서 저게 이제 세계 테러의 뿌리, 이스라엘 건국 자체가 지금 현대사회, 인류사회에 이렇게 만악의 뿌리로 지금 남아있고, 팔레스타인이 아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외롭지만 그치지 않는 이렇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멘도 보시면 21세기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2015년이죠. 그 후티 그 군하고 몇 개 종족 부족이 7개 종족 부족이 연합해서 그 친미 정권인 그 하디 정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놈은 사우디로 도망갑니다. 그 이후로 미국이 사우디에 무기를 무한 공급하면서 지금 7년 동안 봉쇄를 하고 계속 폭격을 해서 인구의 3분의 2 이상인 약 2천만 이상이 지금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사우디가 이제 친미 일변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중국에 붙고 페트로달 석유를 위안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사우디하고 이란 간의 관계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평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그 예멘 전쟁도 이제 끝날 수 있는, 사우디가 개입을 안 하면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에서는 지금은 거의 이제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그 친미 정권으로 남아서 그 이스라엘의 안보의 불안정이 계속 그 제기되면서 그 이스라엘 역시도 그 지역 조종자로서 그 러시아의 역할들을 무시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수상도 네타냐후도 뭐 다시 집권하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리아가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고 이란이 지금 엄청난 군사 강국으로 인구 8천만이 넘습니다. 8,300만 굴기하면서 왼쪽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이 중동의 전체 횡으로 꿰는 그 저항의 축 전략 혈ang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사우디가 친미 왕정이 이란하고 지금 관계 개선하고 있고, 중국과 사이 좋아지고 또 러시아와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미국에서 떨어져 나오는 전략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고요. 옆에 이제 이집트도 러시아에 완전히 붙어서 최근에 이제 브릭스 가입 신청을 했죠. 미국이 중동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일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지정학적인 변화 중에서 국제 북남 운송회랑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란으로 쭉 카스피해를 따라 쭉 내려와서 인도까지 연결하는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육상 물류 운송 프로젝트입니다. 7,200km. 그래서 수에즈 운하와 지중해 그 서유럽을 돌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유럽을 팽개쳐버리는, 배제하는 이런 이렇게 운송 회랑이 지금 엄청난 이렇게 지정학적인 이렇게 변수로 이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올여름에 했고, 이게 그 중요한 게 왼쪽에서 뻗어 나오는 오른쪽 지도에 그 중국의 1대1로와 이렇게 종행으로 연결되면서 무수한 2차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렇게 자원 개발,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의 이제 상호전망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지금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에너지 끊김을 당한 거죠. 끊고 물류까지 이렇게 서유럽을 배제하면서 서유럽이 지금 완전히 고사 직전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는 이란과의 관계를 이렇게 강화하고 중국과도 더 강화하고 해서 러시아, 이란, 중국이 축이 돼 가지고 확장된 브릭스 플러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 동시에 그 유럽의 가스를 그 터키의 가스 허브를 통해서, 에르도안은 뭐 지구상 가장 큰 박쥐죠, 터키가. 근데 계속 나토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푸틴이 2016년에 그 터키 에르도안의 쿠데타로 실각할 위기를 이제 정보를 구해줘가지고 그 뒤로 에르도안이 서서히 이제 러시아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터키의 가스 허브를 해서 이제 이번에 파괴된 가스관 대체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이제 그 러시아 북서부 해양 바렌츠해까지 가는 그 북해 항로의 중요성이 지금 전략적으로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정학 그 물류적인 흐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 반제 전선의 어떤 거대한 영향들이 계속 그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남미를 보면 1890년 이래 56회 침공을 했고, 7, 80년대 그 이렇게 유명한 더티워, 추악한 전쟁으로 수많은 나라들의 구국 쿠데타, 학살 등등등 참 여기서 표현하기 힘든 참혹한 이렇게 고통을 겪었죠. 그런 중남미가 이렇게 그 반동으로 2000년대 초에 1차 분홍 물결 핑크 타이드가 왔었고, 다시 좀 이렇게 우익 쪽으로 일부 넘어갔다가 그저께 끝난 브라질 대선을 통해서 콜롬비아까지 역사적인 혁명입니다. 전체가 지금 완전히 그 분홍 물결이 아니라 붉은 띠로 그 레드 사이클로 완전히 넘어와서 미국의 그 뒷마당이라는 오명을 싣고 멀로 독트린 이래 이제 좀 자주적인 길로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상태이죠. 거기에 그동안 강력하게 구축했던 쿠바,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등의 반제 전선이 여전히 강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은 세계 153개국에 900여 개. 지금은 미국이 힘이 약해지고 또 전략적인 지구 재편이 있어가지고 현재 한 800개 정도의 미군 기지가 해외에 있고요. 전 세계 해외에 미군기지 두고 있는 나라 중에 뭐 압도적이죠. 한 90% 정도 기지 수이고 연간 운영 비용만 이렇게 500억 달러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기금은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 CIA를 대체해서 CIA가 공개적으로 이제 해외 정권 전복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80년대부터 83년도에 미국이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칼 거시먼이라는 그 회장이 83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독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CIA를 대신해서 해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제 반미적인 정권들을 전복하는 공작을 40년 동안 해온 거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수많은 나라들, 중간에 이렇게 나라들, 저런 나라들의 해마다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지원하면서
그 어젠다는 뭐 환경, 평화, 노동, 인권, 뭐 여성 등등등 좋은 말들 다 하면서 이제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색깔혁명을 지원하는데 홍콩의 경우에 이런 우산혁명이 있고 2014년, 2019년 이럴 때 전부 이제 이런 자금들이 들어가서 홍콩 인구 700만의 당시에 한 1000개 정도의 이런 NED가 지원하는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그 열린사회재단이죠. 그런 비용들을 이렇게 넣어서 NGO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이제 저런 몇십 년 동안 저런 바탕 작업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작년에 문제가 된 그 미얀마, 물론 뭐 군부 쿠데타라는 약간 뭐 문제도 있지만 미얀마에도 한 30년 동안 그 수치를 내세워서 한 2, 3천 개 NGO를 지원을 합니다. 미국식 선거제도, 뭐 민주주의를 이렇게 3세계 이렇게 강압하면서 제국은 항상 저런 이중 기준을 내세워왔었고, 전쟁의 양태에서 이제 경제 전쟁도 있죠. 전 세계 39개국을 지금 인류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당연히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렇게 포괄적인 징벌이고 민간인 공격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 난민은 한 8천만 정도.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이 산생시킨 분쟁의 결과이다. 군비는 미국이 지금 약 한 8천억 달러. 나머지 중국이야 나머지 9개국의 방위비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글로벌 리서치가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숨어 있는 여기저기 숨겨놓은 국방비를 합치면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엔이 이렇게 추산하는 지구촌 기아 해결의 소요 비용은 연간 300억 달러이면 됩니다. 그걸 이제 못하는 인류 문명의 위선이죠. 미국과 동맹국은 20년 동안 33만 7천 개 이상 매일 평균 46개의 폭탄과 미사일을 투하했다. 미국 코드핑크 회장의 말입니다. 그게 엄청난 살상이죠. 전쟁국가 미국의 범죄성입니다. 쿠데타 쭉 보시는 것처럼 40년대부터 무수한 나라들이 그 희생이 됐고 저 뒤에는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살육들이 이어지죠.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 다 CIA 작품이고 CIA 당시 국장들이 저런 고백을 합니다. CIA 해외 활동에서 가장 성공이 5.16 쿠데타였다. 그리고 박정희 피살 후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한국 정책이 전두환 정권의 수립이다. 보람도 컸다. 미국의 45년도 9월 8일 날 메가더가 점령군으로 이 땅을 밟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현대사의 숙명 같은 아킬레스건입니다. 직접 전쟁 이외에 색깔혁명을 미국이 우회적으로 20년 이상 해왔는데 위에 저런 나라들이죠. 쭉 해왔는데 2014년 우크라이나 이렇게 쿠데타 말고는 거의 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죠. 미국이 지난 1940년대 이래 미국이 저런 방식들로 다양한 이렇게 직접 간접 침략, 저강도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태로 전 세계에 개입을 했지만 민주정부가 수립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색깔혁명 시나리오로 이후에 계속 공작을 해왔고 중국 입장에서 홍콩과 지금도 신장 위구르 쪽에서 계속 미국이 공략을 하고 있지만 색깔혁명을 두루 간파했다 그 수법을. 그래서 정치적으로 전염병 백신을 맞았다.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홍콩, 신장, 미얀마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세계 전체 지정학에서 볼 때는 미국의 큰 프로그램 속에 포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까지 미국이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미국의 이제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사진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습니다만 그 악독했던 200년의 대영 제국의 그 식민 지배를 능가하는 가장 악한 제국이 미국이라고 영국의 대주교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노엄 촘스키도 미국은 불량 국가이자 세계 최악의 테러 국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의 나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제는 그 미국의 행정부와 이렇게
연준까지 다 장악을 하고 그 전 세계를 좌우하는 초국적 자본의 어떤 연합체의 성격으로 미국 제국주의 시스템을 봐야 한다라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든 또 우리 남쪽의 대통령이 누구든 아무런 이렇게 본질적인 이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단지 미국 내에서도 전통적으로 그 미국 우선주의와 대외 개입주의 이런 것들은 링컨 암살된 링컨부터 닉슨, 그 케네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흐름들이 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국의 세계는 점으로 간다. 어떻게? 러시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러시아를 제재를 냈는데 전혀 통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에너지나 농업이나 자원이나 모든 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고 실제로 달러 체제를 이렇게 JP 모건이나 골드만 삭스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달러 패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반면에 대서양 동맹 나토 30개국, EU 27개국은 지금 거의 미국을 빼고는 거의 망가져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올겨울 어떻게 날지. 푸틴이 2018년 그 3월달 연례 국정연설에서 묘하게 발표를 합니다. 저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비디오 영상까지 띄워놓고 차세대 전략무기 6종을 공개하면서 서방보다 2, 3세대는 앞서 있다라고 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지금 거의 실전 배치가 원래부터 되고 있어요. 핵추진 무한사거리의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마 20 이상의 ICBM 아방가르드 전투부입니다. 꼭대기에 얹는 전투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도입 실전 사용된 킨잘 미사일, 그 다음에 최신형 최대 ICBM 사르마트. 이건 앞으로 50년을 이제 운용할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핵 탑재 대륙간 드론 포세이돈. 이 한 방을 쏘면 영국이 가라앉는다는 그런 이렇게 무기 체계이죠. 그 다음에 레이저 무기 등등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르마트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겠는데요. 사르마트하고 미니트맨 3 미국의 대표적인 ICBM이죠. 비교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오늘 전쟁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 패권이 어떻게 약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무수한 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그 가을부터 러시아가 실전 배치하고 있는 사르마트, 그 다음에 미국이 1970년에 배치한, 그래서 2030년까지 운용할 계획인 전략 미사일 미니트맨 3입니다. 그 사거리는 뭐 지금 현대전에서 별로 의미가 없고, 탄두가 사르마트는 10개 개별 탄두 해서 7.5 메가톤, 그 다음에 미니트맨은 350킬로톤 한 개입니다. 약 20배 이상의 파괴력 차이가 나죠. 중량도 애와 어른은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직경도 애와 어른의 싸움입니다. 더구나 사르마트는 아까 말씀드린 극초음속 그 전투부 아방가르드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 한 발로 프랑스가 멸망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 나토 30개국하고 그 조중러 북과 중국과 그 러시아의 전력을 이 계략적으로 비교한 겁니다. 계략적으로 비교하면 현대전은 미사일전입니다. 항공모함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성능과 수량과 다양성에서 미국이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열세에 처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미사일 격차가 그냥 격차가 아니라 지금은 10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다 이렇게 군사 잡지에서 나온 이렇게 표현들인데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는 지금 북중로는 이미 실전 배치를 했고 미국은 없습니다. 앞으로 2, 3년 지나도 아마 힘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EMP나 그 FOBS 부분 궤도 폭격 체계죠. 그 다음에 그 반항공 미사일 MD 체계, 러시아의 S-400, S-500 이런 것들이 그 서구에 비해서 월등하다. 창과 방패에서 모두 앞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ICBM이 이미 2세대 낙후되어 있다. 60년대 개발한 놈하고 2010년대 개발한 놈하고 뭐 상식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미국의 그 핵태세, 그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그 미국의 핵무기 노후화, 운반 시스템과 탄두의 신뢰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항공모함은 이미 뭐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그 약한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침공할 때는 이렇게 쓸모가 있지만 제2 방역 능력하고 반항공 능력을 갖춘 나라들하고는 그냥 미사일 한 방에 끝나는 이렇게 대포밥에 불과하다는 거고 미국이 자랑하는 그 이라크와 이렇게 아프간 이렇게 해외를 깰 때 2,000km 밖에서 항공모함에서 때리던 토마호크가 겨우 마하 7.2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나
기본적으로 지금 선보이는 가장 단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10이죠. 아까 킨전 같은 경우에. ICBM은 마27까지 올라갑니다. 북에서 작년에 올 초에 선보인 그 극초음속 미사일도 마17이죠. 그러니까 그 전력상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 나토 30개국이 의외로 재래전 수행 능력이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게 생산력도 엉망입니다. 탄약 하나도 생산하기 힘들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저께 한 4, 5일 전에 미국의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전략사령부 사령관의 이렇게 고백입니다. 재래전 수행능이 취약하다.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정규전에서 대규모 육군 전투를 수행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북이나 중국, 러시아, 이란 등등 해서 두 개의 전장에서의 전쟁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란처럼 반제 진영에서 굴기해서 미사일 몇만 개씩 가지고 있고 드론의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현재 그 세계 지정학에서 보면 미국 일국 패권이 쇠퇴하고 그 대서양 동맹이 균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저런 내부 모순들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고 식량 에너지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과 생산력이 없다. 미국만 빼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모질함을 쓰는 게 뭐 인태 전략이니 아시아반 나토에 뭐 만드느니 하면서 저런저런 수많은 이름에 이렇게 결속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는 한미일 삼각동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사실 이제 기대에 무망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세계사적으로 그 조중의 전략적인 단결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 있고 아까 이란 같은 뭐 베네수엘라 또 등등등 반제자주 진영은 동반 성장을 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굴기해 있고 달러 패권은 이미 추락해 있고 전부 현물 거래 아니면 브릭스의 기축 통화를 새로 만들고 새로운 국제 결제 통신망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이죠. 아마 내년쯤이면 거의 이제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기반에 깔고 1대1로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가 확산되면서 향후 국제 질서는 그 대서양 동맹 그 30개국을 깨고 추격을 뿌리치고 이제 브릭스를 중심으로 저런 상해 협력기구,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중남미 셀락, 그다음에 아프리카 연합의 54개국 등등 중남미의 33개국 이런 나라들이 요번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150개국 이상 인류의 88%입니다. 70억 인구를 중심으로 훨씬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향후 전략 체계들이 재편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까지의 국제재정학적인 전망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미국 중심의 이렇게 강권이나 전행 또 이렇게 전쟁과 이렇게 살육, 약탈에 기반한 어떤 문명 체계가 아니라 밑에 자주와 평등, 호혜 친선에 기초한 다자주의 그리고 다극화 세계가 앞으로 인류 이렇게 문명사, 진화사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푸틴 독트린에 나오는 대유라시아 동반자 네트워크의 브릭스 플러스가 지금 오늘도 보시면 뭐 이집트 그다음에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란 뭐 12개 이상의 나라가 브릭스에 지금 가입 신청을 하고 있다고 나오죠. 나토 쪽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대륙들이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인류 문명 공동체를 내세우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연임 성공했죠. 당대회 끝났는데 시진핑 주석은 100년 만에 오는 세계사의 대전환기다라고 하고 있고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 얘기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아니다. 300년 만에 오는 이렇게 변화이다라고 하고 러시아의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아니다. 500년 만에 오는 변화다. 그 최근에 이제 대체적으로 500년 만에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기, 새로운 세계를 맞는 초입에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원래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 무수한 이렇게 지경학적인 이렇게 변동을 거치면서 전 세계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이렇게 점입니다. 오늘 미국의 전쟁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미국이 전쟁을 이제 더 이상 일으킬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이 아닌 새로운 이렇게
문명을 중심으로 인류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그 지구촌 축이 움직이는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미국이 쇠퇴하면 당연히 그 지구촌의 모든 모순이 응축되어 있는 우리 한반도의 이렇게 역사도 새로운 이렇게 문이 그 열릴 수 있는 전망이 서고 지금 이렇게 그 다자주의 다학화 세계가 빠르게 진전되는 속에서 우리도 이제 그 통일 환경을 열어제끼고 나중에 통일 한국이 그 변화의 이렇게 흐름들을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그 많은 행악을 저질러 왔지만 더 이상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흐름이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전망이 아주 대단히 좋은 감동적인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질문 좀 한번 해보시죠. 미국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일국 패권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다극화된 세계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지금 꽤 힘이 센 나라들이 그러니까 다극화된 세계에서도 뭔가 미국처럼 일국 패권을 잡는다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아까 제가 러시아와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미국의 위세에 밀려서 안 한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정치 아니면 도덕적인 철학이 그 바탕에 어떤 네.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이상을 깔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그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서방이 네. 새로운 이렇게 그 파워의 지구촌 파워의 대두에 대해서 이렇게 악마화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은 그 서방이 일상하는 프로파간다죠. 네. 선전인데 그 구체적으로 지금 그 푸틴도 그저께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 서방에 맞서서 자신들의 그 생존권과 발전권을 추구할 뿐이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네. 군사작전을 하면서도 미국처럼 일주일이면 절멸시킬 수 있는데 쑥대밭을 만져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1,700만 헥타르의 이렇게 영토를 가지고 있고 북방의 경제 한계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에너지도 무한정 있고 기술도 무한정 있다. 인구는 1억 5천만밖에 안 되고 우리가 개발하면서 극동 개발하고 먹고 살기도 바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푸틴은 대단히 그 이론가이면서 정치 지도자로는 드물게 대전략가입니다. 굳이 그 나토가 동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 차원에서 또 돈바스 해방 차원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결행을 한 거지. 작전을 결행한 거지. 굳이 반격에 나서면서 더 이렇게 밀어낼 필요는 없다. 새로운 푸틴이 계속 주장하는 그 나토와 이렇게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이렇게 국제 안보 전략만, 안보 조약만 협상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중국도 이번에 시진핑이 그 당대회 끝나면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시진핑은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해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초강대국들이 지도자가 오랫동안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네. 지금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국가들의 행태를 정치 군사적인 행태를 미루어서 네. 짐작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나 지금 저기 뭡니까 우리 저 윤석열 행정부가 자꾸 저기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회담에 임하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지식은 부족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제가 봐서도 너무한 요구가 아닌가. 발가벗고 항복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뭔가 서로가 이제 뭐 포획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쪽으로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기 선생님께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예를 이제 좀 들고 북의 입장을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 이제 91년도에 소련이 망하면서 갑자기 독립을 했는데 이제 31년 됐죠. 독립한 지가. 청소한 나라입니다. 나라는 크지만 남쪽에 6배 면적이죠. 근데 그 갑자기 이제 핵무기가 1,700기가 자기 수중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약 200기 정도의 ICBM이 전달 수단이 생기고 또 폭탄들을 뚫을 수 있는 중폭격기가 자기 수중에 있는데 문제는 그 발사 코드는 소련이 러시아가 가지고 갔고 러시아가 독립하면 떨어져 나가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미국이나 그 러시아가 봐도 깝깝하니까 이게 얘한테 뭐 지뢰를 맡겨놓은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94년도에 그 부다페스트 각서를 안보 각서를 이제 맺으면서 그거를 대부분 이제 러시아로 넘겨주고 미국이 돈 대고 지원해주고 러시아로 넘겨주고 일부는 미국으로 반출을 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핵을 없애버리죠. 근데 그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때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러시아가 침공을 안 하고 우크라이나가 안보 위협 없이 행복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안 맞죠. 우크라이나는 그 30년 동안 이제 러시아가 떨어져 나갔어도 30년 동안 약 2,500억 달러 상당의 그 지원을 옛날에 그 아우 나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서 달래고 얼르고 그냥 우리끼리 같이 잘 살자. 9세기부터 같은 슬라브 민족의 큰 북방 정교의 또 한 흐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인민들이 불행히도 2004년 1차 서방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수많은 정권이. 그러다가 2004년 1차 색깔혁명에서 미국의 색깔혁명에 타격을 받고 결국 2014년에 50억 달러를 들인 CIA의 쿠데타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야누코비치 그 러시아에 가까웠던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그러면서 미국의 이렇게 공작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미국이 8년 동안 러시아에 대한 거대한 공격의 전초기지로 나토가 1인치도 동진 안 하겠다고 91년도에 한 약 90년에 한 약속을 깨고 1억 인치를 동진을 하잖아요. 그 끝에 러시아와의 국경에 맞닥뜨린 거예요. 1억 인치면 2,500km입니다. 쭉 밀고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46개 생물 실험실을 막 꾸려놓고 그 러시아의 터키 드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니면 조류를 이용해서 아니면 그 슬라브 민족에 맞는 인종 무기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이제 대러시아 전초기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나치 전 세계 나치를 다 끌어모아서 허브화하고 돈바스에 그 이렇게 러시아계 90% 가까운 러시아계 민중들을 살해하고 14,000명씩 죽이고 37,000명씩 부상 입히고 이렇게 그 대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인 이렇게 특수 작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자기 군사력의 10% 15%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럴 정도로 부분적인 작전을 계속 다른 러시아의 이렇게 다른 이렇게 그 여론이나 강경파들이 보기엔 좀 한 방에 밀어버리고 끝내치더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는 게 핵이 있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비아의 예를 들면 리비아 역시 그렇죠. 그 가다피가 42년간 정말 저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었지만 일생의 패착이 그 2003년도에 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원심 분리기를 그 들여오다가 이태리 항구에서 그 미국의 스파이에 발각돼 가지고 이제 뽀록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실제 증거를 잡았으니까 이제 강력하게 압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압박을 못 견디고 가다피가 미국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좋다 핵 개발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 정상화하고 미국이 제재 풀고 그냥 경제 지원하고 하겠다라고 이제 2003년 뒤에 2016년까지 협상을 해서 맺고 2006년까지 결국은 이제 가다피가 이제 손을 든 거예요. 미국을 뭐 믿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뭐 인구 600만의 약속이고 그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고난의 행군 끝나고 도광양해하고 있을 테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가다피 혼자서 맞섰던 면이 있죠. 어쨌든 그러면서 핵을 포기한 뒤에 미국은 바로 아프리카 사령부를 차리고 그 5년 또 2011년까지 야당을 동원하고 이 가다피가 뭐 독재자니 뭐 인권을 어떻게 하면서 이제
테러리스트를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작업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2011년에 공습을 해서 작살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일반적인 이렇게 평가로 북에서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도 이게 그런 과거의 이렇게 국제 사례들을 보면 핵이 없을 때는 무조건 개발하는 게 맞고, 물론 국제 정치 질서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이미 그 헌법에까지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전술 그 핵 운용 부대까지 이번에 이제 다 보여준 거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게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거를 그 제3자가 아니면 남쪽을 포함해서 이거를 뭐 그게 포기하고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들은 사실 논리적으로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나중에 민족의 자산으로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고, 거꾸로 반론으로 북이 핵이 없을 때는 그런 미국이 제재를 안 했느냐, 봉쇄를 안 했느냐, 그리고 뭐 침략할 그런 게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의 핵 무장을 어떻게 협상탁에 올리고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이 지난 그 조미 대결사에서 보면 크게 뭐 의미가 없는 저는 논쟁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그 알카이다를 키우고 뿌리를 키우고 육성하고 전 세계에 다시 흩뿌려서 이렇게 지역 정변들 불안정, 전략적인 불안정을 조성하고 하는 데서 그 아까 무자헤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프간하고 그 파키스탄 국경에 그 엄청나게 긴데 사실 뭐 그 통제도 안 되는 산악지대 이쪽에서 이제 그 파키스탄 정보부가 이제 초기에 미국의 자금을 받고 그땐 대표적인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산악 지역에서 이제 캠프를 차리고 무자헤딘을 양성해서 무기를 들려서 아프간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프간에 이제 그 80년대 10년 동안 그 아프간이 싸운 거는 아프간의 특정한 권력이나 정파가 아니라 그 무자헤딘이었죠. 사실 러시아가 소련이 싸운 거는.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전투 경험을 거치면서 이렇게 육성된 무자헤딘이 약 30만 명이나 이른다 그래요. 30만 명. 이 인원들이 나중에 이제 97년도 탈레반이 집권하고 그 전부터 이제 중동 전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신장 유로도 있고 중국에도 가서도 부식거리고 이제 그게 이제 현대 세계 테러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색깔 혁명의 직접적인 그 뿌리였다는 것만 밝히고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이 티벳을 함락했는 것은 저는 침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1956년도에 헝가리 그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는 것도 나는 소련이 침공으로 보고, 1968년도 체코슬로바키아의 탱크를 지어받는 것도 저는 침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일단 티베트 지역은 워낙 뭐 봉건 체제였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 들어간 게 침략이냐 아니면 뭐 해방의 과정이냐 이런 부분 또 동유럽의 이렇게 정변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답변을 드릴 만한 직견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국주의라 하는 힘센 놈들은 항상 약자를 괴롭혔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극악하게 괴롭히는 거지. 어떤 나라든지 힘이 있으면 이웃을 괴롭힌다 하는 그거를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동유럽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크게 국제 질서에서 이제 미국의 일단 현대사에서 2차 대전 이후엔 적어도 뭔가 국제 질서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중첩된 모순들이 있고 여러 이렇게 정파 간의 갈등이 있고 할 때 특정 국가의 정변이 일어나면 미국이 지지하면 일단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미국이 격렬하게 반대하면 얘들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근데 그리고 2차 대전 때 아까 파시스트와 이렇게 자유주의, 이렇게 민주 진영의 싸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과의 싸움이었다고도 했는데 저는 지금 보면 소련과 자본주의 진영의 싸움이라는 게 훨씬 더 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미국이
그 쿠데타 이후에 나치 허브를 만든 것도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이 땅에 미국이 친일파를 온전시켰듯이 나치의 이렇게 주력 부분들을 미국이 보호하고 키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각국의 미국 본토를 포함해서 각국의 분산해 있다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라는 이렇게 숙주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허브로 더 이렇게 키워진 거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푸틴은 그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대리전을 서방과의 싸움을 2차 대전의 연장선으로 봐요. 그리고 나치와의 싸움의 연장선으로 또 보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60년대 어떤 그 동유럽의 소요 이런 부분도 그 큰 질서의 싸움 속에서 어떤 파생된 하위 싸움의 영역으로 보는 게 좀 큰 틀에서 볼 때 맞지 않을까. 방금 이제 송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소련을 생각하면은 혁명 이후에 굉장히 단일 대우로 굉장히 단결돼 있고 그 혁명이 아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관철돼가는 과정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나중에 이제 소련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니까 의외로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도 반혁명 세력이 광범하게 온전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지도자 그룹 내에서도 그 제국주의와 연결된 세력들이 남아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스탈린 대숙청이라고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나 실제로 서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범 학살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생각보다 수가 훨씬 적었고 그리고 그 혁명 이후에도 어쨌든 반혁명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이브하고 이완되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상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그런 그 반혁명 세력이 온전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 불씨를 꺼트리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반혁명이 성공하게 되는 그 속수무책으로 이제 그 소련이 망해졌던 그런 과정을 밟았던 것 같은데 그러한 그 소련 내부에서의 문제가 아마도 동유럽 쪽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라든지 체코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그 사회주의 혁명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기존의 자본주의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세력들이 광범하게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그 내연하는 과정 속에서 뭐 그런 뭐 체코의 어떤 침공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3년도에 이제 그 레이건이 영화 배우 출신이죠. 창설합니다. 그래서 그 국무부 산하에 CIA 외곽 기관으로 이렇게 돈도 마련하고 해서 목적은 전 세계 그 비미 혹은 반미 정권에서 그 친미 세력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활동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의제들, 뭐 민주주의, 인권, 그다음에 러시아처럼 나발리 같은 반부패, 또 뭐 평화, 여성, 노동, 그다음에 아동 뭐 등등 그 페미니즘 포함해서 이런 그 다양한 의료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이렇게 의제들을 이렇게 표면상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저런 그 야당이나 반정부 육성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가면 이제 세력이 커지면 쿠데타나 어떤 저강도 전쟁들을 이렇게 벌이는데 2019년도 보면 뭐 예산은 1억 6천만 달러. 이게 초기에 30년 전에 시작할 때는 뭐 1,500만 달러 이랬는데 거의 한 10배 이상 늘었죠. 물론 뭐 화폐가치 또 떨어졌습니다만 우리 3세계나 우리 남한도 그렇지만 활동가들의 예산들이 월 한 100만 원 이렇게 받고 활동을 하는데 저게 이제 각국의 남반구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 들어갔을 때 사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각 그 지역은 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 보시면 NED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친절하게 매년 전 세계 지역별로 지원한 금액들이 나와요. 제가 2000년, 2021년 정리를 좀 못해가지고 옛날 수치만 했는데 보시면 이제 아시아에 보면 우리 남쪽에 NED 자본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소로스 자본도 들어오고 뭐 남쪽에 워낙 뭐 완벽하게 장악이 된 사회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중국은 요건 이전에 이제 홍콩이 지금 1, 2년 사이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전에 아직 소유의 불씨가 남아 있을 때 지원하던 홍콩의 금액이고 그때 과로안이 이제 2019년 마지막 지원 금액입니다. 파키스탄도 지난 한 30년 동안 친미 정권에서 서서히
그 반제 진영을 넘어오고 있었는데 계속 그 NGO를 지원해 왔었고, 특히 미얀마는 그 88년도 그 소위 88혁명 이후에 아웅산 수치가 이제 아웅산 장군의 호강을 얻고 갑자기 슝 런던에서 나타나가지고 민주화의 투사 둔갑을 하죠. 미국이 노벨상을 주고 뭐 등등등 아주 이렇게 영웅시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도양 벵골만으로 중국이 빠져나가는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나가는 전략의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뒷문이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이렇게 공을 들인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사회주의 성향의 그 군부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티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치 야당하고 뭐 이렇게 싸움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미얀마 군부가 좀 밀린 측면이 있죠. 정치적인 그 역관계에서. 어쨌든 저기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 3천 개 정도의 그 NGO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 펀드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조지 소로스는 아시는 것처럼 그 세계 색깔혁명의 대부라고 하죠. 헝가리 출신인데 그 극우 이렇게 이런 그 성향,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이런 저런 역할들 때문에 헝가리에서도 좀 입국 금지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동 보시면 역시 그 시리아, 그 다음에 뭐 이라크 등등등. 이라크는 20년 침공을 하고도 제대로 관리가 통제가 안 돼서 저렇게 계속 그렇게 야당에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유럽 보면 이제 러시아에 지금 정치로 통합하려고 하는 옆에 있는 벨라루스, 그리고 역시 우크라이나 이런데 핵심적인 이제 그 자기들의 지정학적으로 전략 그 핵심 그 이렇게 필요 국가에 필요 지역에 저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CIA 기능을 대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CIA 기능을 대신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 국무부의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고 CIA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 네. 국무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 즉 말하자면 그 나라의 어쨌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뭐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야당 세력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은 아닐 거고, 그죠? 예. 근데 CIA를 대신한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폭력적인 전복이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제거 이런 것까지도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매드의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콘트라 반군이라든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실정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보편적 민주주의에 봤을 때 아주 이렇게 문제 있는 세력들 이들에게 자금이 구체적으로 지원되고 움직이는 게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쿠바가 이제 그 작년하고 재작년인가요? 두 번에 걸쳐서 이례적으로 그 대규모 군중 시위가 딱 하루에 일어납니다. 그 여기에 접근하는 이제 그 NED의 자금 지출 방식들을 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아바나의 뒷골목에 이제 청소년들이나 그 힙합 랩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 그리고 춤추는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대요. 쿠바 기준에서 보면 아주 많은 돈을 대면서 이 단체들 육성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추상적인 의미의 어떤 민주나 인권을 논하는 이런 게 아니라 반 카스트로, 그 다음에 지금 반 누구죠? 지도자. 이런 이제 구호나 노래를 이렇게 그 청소년들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취미에 맞는 이렇게 랩 같은 걸로 해서 노래들을 전파시켜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그런 애들을 불러서 상을 주고 또 이렇게 잘한다고 등을 두드리고 이런 것들을 몇 년을 계속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한 날을 예고를 하고 시위를 예고를 해요. 뭐 물론 뭐 가난하고 제재봉쇄 속에 있으니까 60년 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나라의 문제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한 틈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내는 부분하고 이면에 지원하는 것들이 이게 좀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몇천 명이 그 갑자기 열 몇 개 도시에서 어느 날 튀어나와 하루에 반정부 집회를 해요. 그런 친구들이 맥락도 없이 특정한 맥락 없이.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 몇십만의 쿠바 이민들이 나와서 정부를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집회를 해요. 한쪽은 몇천 명이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미얀마 같은 홍콩이나 이런 데는 몇십 년 동안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선의로
어떻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원하기 위해서 미얀마 같은 소수 종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보편적인 인권 감수성이나 뭐 여성 성감 뭐 이런 것들 뭐 겉으로 보면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 국제 정치 관계 속에서는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가깝게 하면서 미국의 어떤 제재나 봉쇄에 맞서서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군사적인 압력에 맞서서 약간 우리가 볼 때 권위적인 체제나 아니면 또 군부가 강압으로 통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표피적인 이렇게 모순 지역들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느냐 아니면 뭐 그 평소 활동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거나 아니면 권장해야 될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그게 거대한 이렇게 그 반정부 시위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재조직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항상 열려 있는 그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50년을 동안 해온 일들이에요. 밥을 먹고. 그 미국이 거의 전쟁 강처럼 지금까지 저렇게 해오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지대한 지배를 받고 영향력을 받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나 정치인들이 미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은 미국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남반구 3세계에서 그래도 이렇게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도 이렇게 또 무수한 민간인이 학살되면서도 그 전후에 이만큼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높은 수준에 올려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정치 어떤 이렇게 질서의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아직도 그 2차 대전의 어떤 그 모순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 있는 국가들이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그 푸틴이 얼마 전에 얘기했죠. 저기 한 2주 됐나? 그 독일하고 일본, 한국 또 기타 국가들이 이렇게 미국의 점령 상태에 있다라고 아큐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국제 법학자 출신인데 법학자인데 푸틴이 아주 말을 정교하게 하는 사람인데 아큐파이 됐다라고 국군까지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찍소리 못해요. 왜 그 대사를 조치해서 항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뭐 언론도 거의 안 다루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그 서방이 잠깐 다른 얘기 잠깐 하고 예를 들게요. 그 서방이 나토가 재래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약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의 경우에 지금 뭐 스콧 인간과 자유인가 유튜브 얘기를 들어보면 영국의 육군 병력이 6만 명밖에 없는데 그 당장 그 훈련시켜서 무기를 제대로 지급해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3,000명밖에 안 된대요. 나토나 독일 이런 데는 뭐 거의 없고 미국도 뭐 한 6만 명 육군 병력 쓸 수 있는 병력 저렇게 육군 뭐 해군 공군임으로 버티는데 이럴 정도로 힘이 약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번에 그 2월부터 파괴된 쭉 그 이렇게 병종들이 나오는데 탱크가 이미 5,000몇 대가 파괴됐어요. 탱크가 중국이 가진 탱크가 그 1, 2세대 구닥다리를 포함해서 6,600대입니다. 그 영국과 독일이 가진 탱크는 200대도 안 돼요. 얼마만큼 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전초 기지로 우크라이나를 지난 그 2018년 8년 동안 이렇게 그 돈바스 그 국경 지역으로 경계선 지역으로 얼마만큼 무장을 시켜왔는지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전력들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보면 그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고 봉쇄하고 압살하기 위한 장치인 거고 그게 우크라이나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보면 남한의 60만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에 지금 전투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봐도 국방 생산력 수준도 엄청난 수준이 올라가요 남한이. 그 지금 뭐 폴란드하고 통해서 무기 공간 난리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그 나토는 지금 무기 재고 다 떨어지고 탄약 생산할 수 있는 2차 산업 기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난립니다. 그 다음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 7개를 포함해서. 이 세 나라가 미국의 이렇게 세계 지배구조에서 보면 자기 돈은 안 들이고 가장 그 충직하게
육성해 놓은 엄청난 강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질서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남쪽만의 이렇게 기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남쪽 기준에서 볼 때는, 아니, 남쪽이 아니라 한반도의 기준에서 볼 때는 크게 아직도 그 53년도, 51년도 뭐죠? 샌프란시스코 체제,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질서를 규정지은 이 체제하고 불완전한, 이게 피해국으로서, 승전국으로서 중국과 이렇게 조선이 참여하지 못한 이 체제하고 53년도에 이렇게 정전 체제하고 그 다음에 65년도에 한일 불완전한 체제, 한일 조약, 이게 아직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국제법적 해소가 돼야 되고, 그런 상태를 같이 보지 않으면서 남쪽에서 그 정치권의 어떤 자율성, 그 다음에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부분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그런 게 된다고 보고, 더구나 이 군사적인 주권 자체도 없는 유일한 나라로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 사실 아까 미국이 키운 우크라이나, 뭐 일본, 남한의 체제에서 볼 때는 남쪽의 경우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 문화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예속되어 있는 그런 체제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한 어떤 반제적인 관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언론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반전 부분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이쪽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독도까지 일장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당면에서는 반전 평화운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를 위한 남북 해외연대, 또 국제연대, 이런 부분들도 시급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처럼 제가 여기서 평가할 부분이 아니고요. 45년도 7월, 8월 정도를 예상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100년 만에, 500년 만에 오는 역사의 대전기라고 했을 때는 2차 대전의 종전, 그 다음에 조선의 해방, 그런 것 이상의, 그거를 수반하면서 그 이상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질서의 어떤 거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목전에 있다고 저는 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처럼 이제 남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속된 체제이잖아요. 그것도 불행하게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에 70년씩 일제 때보다 2배 이상 77년을 지금 예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런 체제들을 우리 내부의 어떤 민주적인 투쟁이나 민생투쟁, 그 다음에 자주를 지향하는 어떤 무슨 통일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한 부분 가지고 이렇게 분절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역량을 다 담아내기는 힘들다고 봐요. 역사에 큰 물이 들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해소될 수 있는 더 큰 부분도 있고, 우리 능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타고 어떤 그동안 응축되어 있던 역사의 에너지들이 또 우리의 잔재된 역량들이 동시에 합쳐지면서 우리가 조금 더 큰 상상력의 큰 바다로 나가는 그런 전망이 열리는 지금 국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우리는 진보라고 해봐야 이렇게 요만한 모타리이고, 그 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되어 있고, 또 사상적으로나 실천 역량이나 물리력이나 모든 게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약해 보이는데, 사실 관점을 전지구적으로 이렇게 일단 봐야 되고, 미국이라는 패권이 제가 아까 계속 조중래의 전략적인 단결이나 반제 자주 진영의 힘을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지금은 어떤 국지적인 해방이나 이렇게 일국의 혁명이 아니라 세계 전체 모순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과정으로 가는 초입에 있다는 걸 완곡하게 표현을 해드린 거고, 그런 과정, 세계적인 이렇게 차원의 이렇게 관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을 하나의 땅으로 보고, 하나의 이렇게 힘이, 에너지 파장이 미치는 영역으로 보고 같이 고민을 해야 어떤 작은 문제들도 핵이니, 그 다음에 저쪽에 옛날에 세습이었고 등등 말이 많잖아요. 그다음 반전, 이런 부분도 같이 보고 이렇게 좀 통 크게 좀 쓸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계적인 차원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또 남한뿐만이 아니고 반도 전체 차원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 조만간 올지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힘차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 선생님 강의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들 힘찬 박수. 예.